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달러의 신전인 미국의 중앙은행 FRB 그리고 FOMC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중국의 위안화의 신전인 이 인민은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미국 봤으면 중국도 한번 봐야 되고, 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최근에 중국도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기준금리를 역시나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동결하고 중국도 동결했는데 시장은 인플레이션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뭐 오늘 또 하여간 중국이 이제 긴축을 하냐 안 하냐 갖고 얘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중국의 그 위안화의 신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게 어디 있냐면 중국의 북경에 우리 네. 자금성 앞에 큰 길이 있죠. 대로가. 장안대로 그 왼쪽 편 쭉 끝에 가면 거기에 금융가라고 하는 진롱지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첫 번째 이 금융가 들어가서 있는 건물이 바로 중국 인민은행입니다. 멋있게 줘놨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게 화폐 정책을 어떻게 하냐, 이제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하고 약간 다른 것은 중국은 이게 지금 뭐 금융통화정책위원회가 있어요. 네. 이게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금리나 뭐 이런 것을 결정을 하지만 중국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 이 금리가 시장화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중국의 무슨 금리가 지금 올릴 거다 내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 그러냐면 중국은 계획 경제고 아직도 금리가 시장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실물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실제 금리하고 정부가 결정하는 정책 금리의 이 연동성이 떨어지고 네. 이 정책 금리의 이 약발이 이것이 그렇게 잘 먹히지가 않아요. 그냥 레퍼런스 정도로 이제 가는 거고 실제 금리는 다르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금융산업의 발전이 늦어서 소위 말하는 신용 창출 시스템이나 이 가격 효과가 잘 전달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P 곱하기 Q 뭐든지 다 그렇지만 이 가격하고 수량을 갖고서 뭔가 조절하는데 금융통화정책도 마찬가지죠. 금리를 갖고 조절할 수도 있고 이 돈의 양, 네. 대출금의 양으로서 조절할 수도 있죠. 근데 중국은 주로 뭐를 하냐면 이 금리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금리는 그냥 그 보여주기 위한 것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통화량의 절대량을 갖고서 이 긴축인이 아니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연간으로 예를 들어서 은행들이 대출할 수 있는 총 대출 금액을 정해버리는 거죠. 작년에 10조 했어? 그럼 올해는 GDP가 6% 명목으로 8% 가니까 금년에는 GDP 그 동아 전체 증가율을 그 10%만 늘리자. 그러면 11조 원만큼만 대출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1조 원을 이제 각 은행별로 나눠줘가지고 은행별로 대출 한도가 나오고 그게 이제 분기별로 월별로 대출 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총량이 얼마냐 하는 거, 이 총량 규제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서방세계하고 다른 점인데 그걸 이제 이 서방세계에서는 중국의 금융통화정책에서 중요한 이 양의 통제가 실제적인 긴축인이 뭐니 하는 것을 통제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 미국이나 한국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긴축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2015년 이후로요. 금리를 이걸 올린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내린 적도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저 난리가 났는데 금리를 내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한국에서는 중국이 긴축을 하네 마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리를 올릴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내린 게 있어야 올리죠. 2015년 5년 동안 중국은 금리를 전혀 만지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뭐를 했냐 그러면 단기 통화 조절 수단을 통해 가지고 돈의 양을 늘렸다 줄였다 했지 가격 변수인 금리는 손을 안 댔어요. 그러니까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FRB의 통화정책을 가져오면 이 해석이 안 되는군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르니까 그걸 자꾸 이제 쓰는 거고. 네. 그래서 중국도 이제 대출 금리를 자유화했다고 그러는데 그 LPR이라고 그 대출을 하는 기준 금리를 그거를 이제 정하는데 이것도 거의 변하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형식적으로 정해 놓는 거죠. 네. 저게. 그래서 그것은
중국 입장에는 아직도 개도국이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낮게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그 60%가 다 국유기업들이에요. 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국유기업들이 많은 부담을 해야 되고 그게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거나 중국도 흉내는 내서 금융통화정책위원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하고 그 FOMC처럼 3분의 2가 이제 투표하고 이제 승인하는 그게 97년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뭘 하냐 그러면 이 목적이 지금 5가지가 있어요. 통화정책의 근간을 수립하고 이제 통제 목표도 만들고 정책 도구도 쓰고 뭐 이제 그 중요한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요게 이제 아까 그 FOMC의 구성 멤버를 얘기를 드렸지만 이 중국은 이제 FOMC는 18명이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국은 이게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으로 되어 있는 건 11명이 되어 있고, 거기 이제 인민은행 총재, 부총재, 우리 같으면 이제 기재부 부국장, 그리고 이제 그 경제무역위원회 부국장, 재무부 차관, 외환관리국장, 그리고 증권감독원장, 상업은행, 은행장 2명, 금융전문가 1명, 이렇게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국무원이 숫자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의무적으로 인민은행 장관하고 외환관리국장하고 증권감독위원장, 우리가 감독위원장 3사람은 당연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시중은행장들은 2년 임기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2020년에 그 당연직 위원 9명하고 기타 위원 5명에서 14명이 중국은 이제 금융통화정책을 결정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민은행 사람들하고 그 금융감독 관련되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 보면 제가 초록색으로 써놨는 그 밑에 디오웨이라고 인민대학교 그 학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총장, 네. 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대학교 총장이요? 네. 네. 그리고 마진이라고 칭화대학의 경제관리학원의 금융발전연구센터의 그 주임 교수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계에 있는 사람이 2명이 들어가서 이 금융통화정책에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국의 금융통화정책은 새로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당연직은 이건 그냥 들어가는 거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추가적으로 누가 들어오냐가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2021년에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을 바꿨어요. 그 아까 인민대학 출신의 이제 총장하고 칭화대학 출신의 이 교수를 넣었다가 이번에 바꾼 것이 차이팡이라고 사회과학원에 있는 이제 사람 한 사람하고 왕이밍이라고 국제교류중심 부의사장, 이 2사람으로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2021년에 중국의 금융통화정책, 여기에 포커스가 어디가 있냐를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변화를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서 지금 뭐냐면 차이팡은 사회과학원, 우리 같으면 뭐 KDI 같다고 그럴까요? 네. 여기 이 사람은 인구 문제 전문가예요. 아, 인구 문제. 인구 문제 전문가를 왜 이게 금융통화정책에 넣냐고 그러면 중국이 지금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금융통화정책에서 어떻게 반영할래 하는 거를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와잉밍은 거시경제 전문가예요. 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금연도가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100년 만에 온 최악의 불황에서 계속 가기 때문에 매크로 경제의 방향이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점이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역대 그 민간위원, 요게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의 성격을 결정을 지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보면 이제 특징적인 게 북경대학교의 교수, 연구소 교수하고 칭화대의 교수, 요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네. 그리고 칭화대학은 연속으로 이게 4명이 2018년까지 쭉 다 이제 들어왔고,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결국은 중국의 금융을 누가 지고 있냐? 바로 칭화대학 파들이 지고 있다는 거죠. 칭화방이. 칭화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주석도 칭화고, 네. 이거 금융 의사 결정하는 여기도 칭화대학 선수들이 다 들어온 거죠. 약간 파벌이 있네요. 여기는. 당연히 그렇죠. 금융 파벌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북경대학 같은 경우가
이제 3번 들어오고 탈락을 했고 거기에 인민대학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칭화대학 같은 경우도 보면 리타오 쿠이가 2010년에 들어왔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은 금융 교수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양반이 그때 처음 부임을 했나 뭐 그랬어요, 학교에. 그래서 제 동기들이 MBA 논문 쓸 때 이 사람한테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아, 왜 그런가요? 새로 들어온 교수기 때문에 뭐 힘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 처음 들어온 신임 교수한테 크레딧을 잘 안 주니까 그래서 뭐 수강 신청 뭐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뭐 이건 그런 거였는데 봤더니 이 선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듣기는 이 양반 수업하면 복도까지 청강생들이 넘친다 그러더라고요.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금융통화정책위원회로 들어왔으니까. 금융통화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이제 수업을 하니까 정말 뭐 열일하게 듣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잉이라고 칭화대 경제관리학원 원장이 이제 또 금통위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양반도 하버드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양반한테는 제가 수업을 한 과목을 들었었는데 무지하게 샤프해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미국의 버클리인가 어디에 종신교수를 테뉴어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치워버리고 이 칭화대학의 교수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애국심이 넘쳐서 이제 오는 그런 경향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지금 이 금통화위의 민간위원들의 변화를 보면 중국의 금융정책에서의 변화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중국의 금융정책에서 지금 놓고 보면 이 국내 문제에 가장 심각한 인구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대외 경제정책 변화를 금융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가 이번 이제 중국의 금통위 FOMC의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2021년에 중국도 경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좋아지고는 있지만, 이게 기준금리 그대로 여전히 동결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긴축을 빨리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그러면 고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고용 숫자는 5.5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이제 뭐 우리가 좀 등기 실업률, 신청한 사람만 해당되는 거, 실제적인 실업은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경기가 나빴기 때문에 취업률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금년에 밀려오는 거기 때문에 2019년보다 지금은 한 20-30% 더 고용을 해줘야 정상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도 지금 뭐 긴축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금리나 뭐 이런 것들 이것을 함부로 손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사실은 이 금융시장에서의 느낌으로 이제 보게 되면 당연히 과열을 해서 금리 올려야 되지만 피지컬 이코노믹스를 놓고 보고 그다음에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고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금리를 올리거나 돈을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사실은 상황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미중의 어떤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중앙은행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FRB와 이 인민은행, 좀 달러와 위안화의 신전이 이 두 공간이 어떤 메커니즘에서 이루어지는지 얘기해봤고요. 그리고 이런 통화 정책 측면에서 아무래도 많이 궁금하신 부분, 이 완화 정책은 양국 모두 현재 유지를 해야 될 기조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